이 기술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바다 밑에 묻었소. 차가웠습니다. 영하의 물이 잠수복을 뚫고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전조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가르며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헬멧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리듯 뛰었습니다. 쿵쿵쿵. 너무 빨랐습니다. 암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친 표면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수 케이스를 움켜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잠수복 안에서도 땀이 흘렀습니다. 등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땀방울을 느꼈습니다. 틈새를 찾았습니다. 깊고 좁은 균열이었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바위가 손등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케이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더 깊이, 더 깊이. 손이 바위에 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헬멧 안불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구름이 물속에 퍼졌습니다. 케이스가 끼었습니다. 이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른 해가 적이 들어갔습니다. 손을 빼냈습니다. 암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한 과학자를 조국에서 이 차가운 바다 밑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위에서 소나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접근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천재 과학자가 평생을 바친 연구를 스스로 세상에서 지운 이야기입니다. 조국과 가족을 버리고 북극해 끝까지 가야 했던 한 남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오전 함경북도 깊은 산속은 아직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잿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밀 연구단지 제7동 지하 연구실에서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설계도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계산이 이 한 장의 청사진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천천히 스며들며 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박철민, 핵잠수함 혁명적 추진체계 수석 설계자. 서명을 마치는 순간 연구실 문이 열리며 당 간부들과 동료 과학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동무 축하합니다. 위대한 업적입니다. 조국의 영광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후배 과학자 최인철이 박철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구실 안은 순식간에 환호와 축하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해를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에게 이 순간은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동료들이 치켜세우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민둥산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등성이 너머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박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십니까? 최인철이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철 동무, 우리가 만든 이것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인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느라 이쪽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박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설계도를 내려다봤습니다. 해저 1000m에서 6달간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 추진체계. 세계 어떤 국가의 소나도 탐지할 수 없는 완벽한 스텔스 기술. 기존 어떤 잠수함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인 동력 시스템. 그것은 분명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는 새로운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당 간부들이 떠났고 연구원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특별 차량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박철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정말 축하드립니다. 온 나라가 동무의 업적을 기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철민은 짧게 대답하고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차는 작은 마을 하나를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지만 마을에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집 굴뚝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철민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핵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것이면 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10개 마을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20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역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입고도 추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무 괜찮으십니까? 운전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차는 어둠 속을 계속 달렸습니다. 박철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0해 동안의 연구 노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식과 계산, 실험 결과들. 그의 인생 전부가 이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28살 박철민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8살이 된 박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도 되고 재앙도 된다는 것을, 자신이 만든 추진 체계가 실전에 배치되면 해양의 핵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차가 평양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조차 고르지 않았습니다. 중심부는 환하게 빛났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박철민은 그 대비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무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평양 중구역 간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박철민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8층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딸도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는 설계도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은 연구소 금고에 보관됐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여러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뉴스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평범한 삶의 소리들이었습니다. 812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 박철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해 동안 펜과 계산기를 쥐어온 손. 이제 그 손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는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내 한영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남편을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동지. 한영숙은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철민은 신발을 벗으며 집 안 냄새를 맡았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면서요? 대학에 소문이 다 났어요. 거실에서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조교수인 딸은 아버지를 닮아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최종 서명을 했단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제 학생들이 아버지가 전설이라고 하던데요. 수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경계만 보였습니다. 동지, 씻고 오세요. 밥상 차릴게요. 한영숙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박철민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8살의 과학자, 30해를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온 사람. 그러나 오늘따라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된장찌개와 감자볶음,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박철민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젠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영숙은 남편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는 혼자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은 어땠어요? 수진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젊은 환자가 한 분 오셨는데 영양실 조더구나. 25살밖에 안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
많이 아프셨어요? 응,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였는데 박철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방의 영양실조 환자, 불빛 없는 마을들, 추위에 떠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완성한 수억 달러짜리 무기 설계도, 이 모든 것이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동지, 정말 괜찮아요? 한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0해 동안 만든 것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인지, 인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소. 한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온기가 있었습니다. 동지, 당신은 과학자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지만 그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어. 수진이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기술은 조국을 지키는 거잖아요. 박철민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29살의 젊은 과학자. 아직 순수한 눈빛을 가진 딸. 그는 딸이 자신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수진아,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단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도 아버지가 만든 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무기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한영숙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동지, 오늘은 일찍 쉬세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한영숙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 어둠 속에는 불빛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네, 동지.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한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나는 따르겠어요. 우리가 함께한 게 30해인데 이제 와서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는? 수진이도 우리 딸이에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거예요. 박철민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영숙의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 온기를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이 온기를 놓아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어 한영숙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철민은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설계도 사본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거실 조명 아래서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선과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추진 시스템, 냉각 장치, 소음 감쇄 기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박철민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의 과학자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업적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인 3월 2일 오전, 박철민은 연구소 사무실에서 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국가보위성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정혁 국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였지만 지금은 국가보위성 과학기술국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국장 동무,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김정혁은 경례를 받고 손짓으로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박철민의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민 동무 축하하네. 최고 존엄께서 동무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셨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정혁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핵심 설계도 원본을 왜 아직 보안 금고에 제출하지 않았나?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박철민은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대답을 연습해 두었습니다. 최종 검증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산 오류가 있다면 국가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무. 김정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좁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설계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됐어. 동무가 서명까지 했잖아. 뭘 망설이는 거야? 박철민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수치를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김정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동무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아. 대학 때부터 동무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어. 국장 동무, 저는 그저 뭐? 조국을 의심하나? 당을 의심하나? 김정혁이 돌아서서 박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30해를 바친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지? 왜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지? 박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을 꾸며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김정혁은 한숨을 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나가기 직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3일만 더 주겠네. 3일 후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사람이 올 거야. 그때까지 설계도 원본을 준비해 두게. 이건 명령이야, 철민 동무. 문이 닫히고 박철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연구소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붙었습니다. 박철민은 백미러로 그 차를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에 도착해서도 미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차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평범한 인민복을 입었지만 걸음걸이가 군인 같았습니다. 박철민은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들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미행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혁이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역시 검은색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3일 후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설계도를 넘기고 평범한 과학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집 안에 들어서자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더니 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대학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무슨 사람들? 보안부 사람들 같았어요. 제 강의실 밖에서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학생들도 다 눈치챘어요. 박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미행하다니. 김정혁은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당분간 대학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라. 다른 데 들르지 말고.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박철민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요즘 보안이 강화됐을 뿐이야.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그래. 그때 한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동지, 오늘 병원에도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제 진료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더라고요. 박철민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망설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때문이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앞으로 며칠 동안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누가 뭘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라. 특히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영숙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동지, 우리가 위험한 건가요?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감시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한영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연구소 뒷문.
혼자 오시오. 박철민은 메시지를 읽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러시아 기술 고문 드미트리 소콜로프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은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박철민은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후배 최인철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퇴근했습니다. 박철민은 일부러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건물에는 경비원만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 초의 함경북도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박 박사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신분으로 북한에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기술 교류를 담당했지만 박철민은 그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동무, 이 밤에 무슨 일입니까? 산책이나 하시죠.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소 뒤편 산책로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드미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박사, 당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혁 국장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시를 붙였죠. 당신 가족까지 미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드미트리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러시아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본업이 뭔지 아시죠? 기술 고문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러시아 해군 정보국 소속입니다. 그걸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드미트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50살이 넘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만든 추진 체계가 뭔지 저도 압니다. 세계를 바꿀 기술이에요. 문제는 누가 그것을 손에 쥐느냐는 겁니다.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옆에서 따라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정혁은 조만간 강제로라도 설계도를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걱정할 일이기도 해요. 당신 같은 천재가 쓸모없어진 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박철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드미트리를 돌아봤습니다. 러시아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드미트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극해의 좌표입니다. 북위 81도, 빙하 아래 자연 동굴이 있는 곳이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박철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달빛 아래서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제게 주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남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어느 나라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러시아는요? 당신네 나라도 그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까?
드미트리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모스크바는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과학자였어요. 체르노빌 사고 직후 현장에 투입됐었죠. 체르노빌에요? 네.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기술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은 결국 재앙이 된다는 것을요. 박철민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드미트리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없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3일 후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람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선택권을 잃어요. 탈출 경로는 준비돼 있습니까?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안내할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무르만스크를 거쳐 북극해로 향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 혼자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가족을 데리고 가려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박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데리고 가다가 모두 잡힌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일 것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틀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드미트리는 박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박사, 당신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천재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그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철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 쪽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먼 우주에서 보면 인간의 고민 따위는 너무나 하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철민에게는 이것이 인생 최대의 결정이었습니다. 30해를 바친 조국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만든 무기가 세상에 풀리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가족과 함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떠나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그는 천천히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복도를 걷는데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아직도 일하십니까? 네, 마무리할 것이 있어서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연구단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과학자들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빛들이 언젠가 전쟁의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철민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빈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최고 등급 암호를 입력하고 설계도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담긴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만약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이 파일들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위조본으로 바꿔치기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그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좌표가 적힌 종이와 빈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그 별빛 아래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박철민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에 출근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탈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도를 복제하고 위조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지하 금고에는 원본 설계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수석 설계자로서 금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까지 남아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최종 검수 작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무,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의 일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설계도가 든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 아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과학자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는 케이스를 열고 청사진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고해상도 스캐너로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추진 시스템 설계도, 냉각 장치 구조도, 소음 감쇄 기술 명세서, 30회의 연구 성과가 차례로 스캔됐습니다. 작업은 새벽 1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모든 파일을 특수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손톱만 한 초소형 USB에 저장했습니다. 30의 인생이 이 작은 장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웠습니다. 위조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설계도. 박철민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핵심 공식에 미묘한 오류를 심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실제 제작에 들어가면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는 수준이었습니다. 80% 정확도의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3월 17일 밤 그는 원본과 위조본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금고에는 가짜가 들어가고 진짜는 그의 집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행 차량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이미 결정적인 행동을 끝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한영숙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동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차가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소. 네,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정말 따라올 수 있겠소? 한영숙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제 대답은 같아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하겠소? 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남편이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는 우리 딸이에요. 강한 아이예요. 이해할 거예요. 영숙이.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영숙의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의 체온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 떠나야 한다면요? 당신과 수진이를 두고 가야 한다면요? 한영숙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함께 가야죠. 우리 셋이 함께.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오.
혼자 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안전? 당신 혼자 어딜 간다는 거예요? 박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면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 모두 잡힐 수 있다는 경고. 영숙이 나를 믿어주시오. 곧 결정할 것이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수진이는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오. 그날 밤 박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남길 편지, 딸에게 남길 편지. 만약 혼자 떠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함께 갈 수 없었는지. 펜을 들고 종이를 마주했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30해 동안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딸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숙이에게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일 것이요. 용서해 주시오.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소. 당신과 수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소. 편지는 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설계도를 가지고 떠나는지, 왜 이것이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책임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딸에게 쓰는 편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29살의 딸에게 아버지가 사라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진아, 아버지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단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한단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아직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는 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나무 문판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 너머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온 딸. 첫걸음을 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 교수가 됐을 때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딸. 수진아, 미안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 너머로 수진이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3월 19일 저녁 드미트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박철민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새벽.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철민은 가족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영숙의 온화한 미소, 수진의 밝은 웃음.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런 평화로운 저녁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왜 계속 저희를 그렇게 보세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냥 너희가 예뻐서 그런다. 식사를 마치고 박철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꽂이 뒤에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게치고는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심할 시간이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시계는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한영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평소보다 얕았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랍에서 USB를 꺼내 내복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는 곳에 인류의 운명이 숨겨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숙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은 젊은 시절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30해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도 이렇게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아내의 베개 밑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며칠 전 써둔 편지를 그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아내의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오, 영숙이. 당신과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오. 보이부에서 신문하거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하시오. 한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뺨으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박철민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닦아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수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이 또 밤늦게까지 연구 자료를 읽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연구에 몰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보는 순간 결심이 흔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철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철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철민은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문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거라, 수진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 때문에 타지 않았습니다. 8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수진이 복도로 나와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철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뒤편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박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박철민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위층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8층 창문에서 수진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평양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보였지만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검문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대시보드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외교 차량 통행증입니다. 새벽 긴급 외교 업무라고 하면 대부분 통과시켜줍니다. 과연 몇 개의 검문소를 지나갔지만 서류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시골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어두운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박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도시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있습니다. 슬픔은 당연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내복 안쪽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USB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 정도입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할 겁니다. 추격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드미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편지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아마 오전 8시쯤? 그러면 김정혁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국경 봉쇄까지는 1시간. 우리에게는 2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해야 합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3월의 아침 햇살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30해 동안 익숙했던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지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박 박사, USB는 안전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박철민은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해에 도착하면 그것을 영원히 봉인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기술입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양쪽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문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중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차를 숲속 작은 공터에 세웠습니다. 거기서 다른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국경 철책까지 2시간 걸립니다. 박철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가시죠. 안내인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박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의 아파트에서는 한영숙이 베개 밑에 편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놓고 간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두 여자는 각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가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3월 20일 오전 8시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에는 보위부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국가보위성입니까? 제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김정혁 국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뒤따라온 요원 6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영숙 동무, 남편이 어디 갔소? 김정혁이 소리쳤습니다. 한영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것만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김정혁은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구겨쥐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배신자, 조국을 배신한 놈. 요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쏟아졌고 옷장이 열렸습니다.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이 딸을 안으려 했지만 요원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1시간 동안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철민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USB도 설계도 사본도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김정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연구소 금고를 확인하라. 당장. 요원 하나가 휴대전화로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 동무 금고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육안으로? 정밀 검증을 하라고. 김정혁은 한영숙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영숙 동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네, 정말 모릅니다. 남편이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요. 고민? 무슨 고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김정혁은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젊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박수진 동무,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새벽에 문 밖으로 편지만 밀어넣고 떠났어요. 편지 내용이 뭐였나? 수진은 흐느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정혁이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미안함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지 마시오. 24시간 감시가 붙을 것이오. 김정혁은 요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국경 검문소에 비상령을 내려라. 박철민의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항과 항구를 봉쇄하라. 알겠습니다. 국장 동무. 오전 9시 북한 전역에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철민의 얼굴 사진이 모든 검문소로 전송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각 박철민은 중국 국경 근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내인 둘이 앞서 걸으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박철민은 그들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더 가시면 철책이 보입니다. 앞서 가던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과연 10분쯤 더 걸어가자 숲 사이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었습니다. 철책 너머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철책 한쪽을 살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절단 부분이었습니다. 펜치로 철사 몇 가닥을 끊자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빨리 지나가십시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박철민은 몸을 낮춰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철사에 걸려 찢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을 빼내는 순간 그는 북한 영토를 벗어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조국을 떠난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 다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민을 재빨리 숲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50m쯤 걸어가자 작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타십시오. 단둥까지 4시간 걸립니다. 박철민은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안에는 채소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그를 상자들 사이 좁은 공간에 숨겼습니다. 캄캄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검문소를 여러 번 지나갑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박철민은 어둠 속에서 내복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30회의 연구 성과가 그의 심장 가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자를 두드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박철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트럭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들이 치워지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빛이 아팠습니다. 박사님, 나오십시오. 드미트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민의 손을 잡아 트럭에서 내려오게 도왔습니다. 주변을 보니 작은 공항이었습니다. 단둥 공항이었습니다.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행 전세기를 탈 것입니다. 여권은요? 드미트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여권과 탑승권이었습니다. 여권을 펼치니 박철민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물리학자죠. 이걸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우리도 준비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드미트리가 창구에서 수속을 밟았습니다. 중국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작은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중국 땅이 펼쳐졌고 저 멀리 북한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그 땅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드미트리가 옆 좌석에서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과학자 박철민은 죽고 망명자 이반 페트로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동해 상공을 지나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박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 생각을 하십니까?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대답 대신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한영숙과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슬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언젠가 가족도 이해할 겁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3시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르만스크로 가는 또 다른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북극해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박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3월 20일 저녁 7시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으로 러시아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북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조국 없는 망명자였습니다. 공항에서 또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들은 차에 올랐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무르만스크까지는 8시간 걸립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혁이 국제 수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밤 9시 군용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작전이 아니라 비밀 작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작전을 알고 있습니까?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눈 감아주고 있죠. 복잡한 정치입니다. 수송기 안은 삭막했습니다. 승객용 좌석이 아니라 군용 장비를 실어 나르는 화물칸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철제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청을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어둠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암흑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내복 안쪽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USB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톱만 한 장치. 이 안에 인류의 운명을 바꿀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영원히 묻을 겁니까?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그도 USB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핵균형이 무너집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30해를 바친 연구 성과입니다. 박철민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입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피로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평양의 집을 보았습니다. 한영숙이 저녁을 차리고 수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박사님, 일어나십시오. 도착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땅이 보였습니다. 무르만스크였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운 러시아 최북단 도시였습니다. 3월 21일 새벽 5시 그들은 무르만스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박철민은 드미트리가 건넨 두꺼운 파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옷을 뚫고 파고들었습니다. 항구 끝 외진 부두에 소형 잠수정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용이 아니라 과학조사용으로 보이는 노란색 잠수정이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밖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타고 북극해로 갑니까? 네. 북극해 해저 동굴까지 12시간 걸립니다. 박철민은 잠수정에 올랐습니다. 안은 비좁았습니다. 성인 4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조종 장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해치를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외부와 차단됐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하며 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민은 좁은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출발합니다. 잠수정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물거품이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윽고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조등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이 200m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압이 선체를 압박하는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박철민은 긴장했지만 조종사들은 익숙한 듯 조작했습니다. 잠수정은 북쪽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북극해 얼음 밑을 지나갑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드미트리가 설명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빙하 밑면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얼음 덩어리들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푸른빛을 띤 얼음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간, 8시간, 10시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계기판의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잠수정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전조등이 앞을 비추자 거대한 암벽이 나타났습니다. 빙하 아래 숨겨진 해저 동굴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잠수정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양옆으로 암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분쯤 더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빙하와 암석이 만든 자연 금고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심 210m, 북위 81도 지점입니다. 조종사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박철민은 방수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드미트리가 준비해온 특수 제작 케이스였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수압과 부식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30회의 인생이 작은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닫고 잠금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특수 암호 없이는 열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잠시 케이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잠수정 해치가 열렸습니다. 박철민은 잠수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하의 바닷물이었지만 잠수복이 체온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암벽 틈새를 찾았습니다. 깊고 좁은 틈이었습니다. 손을 넣어 케이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케이스가 암석 틈에 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암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틈새 어딘가에 자신의 인생이 묻혀 있었습니다. 30해의 연구, 수많은 밤을 새운 계산, 끝없는 실험. 모든 것이 이 어두운 바다 밑에 영원히 잠기는 것입니다. 잠수정으로 돌아와 그는 작은 발신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암호화 메시지 전송 장치였습니다. 그는 키패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는 북한 핵잠수함 프로젝트 책임자 박철민이다. 내가 개발한 추진 체계는 기존 기술보다 10배 효율적이며 탐지 불가능하다.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핵균형은 무너지고 제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기술을 인류를 위해 영원히 봉인한다. 좌표는 북위 81도 14분 32초, 동경 58도 27분 18초.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나의 경고이자 책임이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발송됐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UN 본부, 주요 국가정부, 동시에 수십 곳으로 전송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잠수정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귀환합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잠수정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 저 아래 어딘가에 그의 과거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미래만 남았습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잠수정이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빙하 아래 바다를 지나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물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같았습니다. 3월 22일 오후 1시 잠수정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치가 열리자 차가운 북극해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공기였습니다.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송됐습니다. 드미트리가 발신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결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수정이 모선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조종사가 계기판을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접근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대형 잠수함입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소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해군 공격 잠수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준비한 것 아닙니까?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사님, 미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스크바의 명령입니다. 당신과 그 설계도를 모두 확보하라는. 박철민은 드미트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박철민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까지가 제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은 해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군요. 박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드미트리. 이미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부상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무장 병력이 나왔습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해군 특수부대였습니다. 박철민 러시아 연방 해군 명령에 따라 당신을 구속합니다. 확성기로 러시아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형 고무보트가 물에 내려졌고 병력들이 잠수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철민은 손을 들어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병력들이 잠수정에 올라탔습니다. 자동 소총을 겨누며 박철민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몸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USB는 이미 해저 동굴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는 어디 있나? 러시아 장교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박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북극해 해저에 있습니다. 좌표는 메시지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찾아도 소용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저 설계도를 파내도 진실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잠수함 통신병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장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장교가 무전기를 내리고 병력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총을 내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박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러시아 해군 함정에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무슨 일입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당신의 메시지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박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극해 위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표들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박철민의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북한 과학자가 핵잠수함 기술을 개발하고 북극해에 묻었다는 것이?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로는 박철민이라는 인물은 실존합니다. 북한 최고 수준의 핵 과학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과학윤리와 국제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좌표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 봉인해야 합니다. 미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도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5상임이사국이 한 가지 사안에 즉각 합의한 것입니다.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긴급 정상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러시아 대통령이 스크린을 통해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북극해 해저 좌표는 국제 공동 관리 하에 둬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박철민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어느 나라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보호하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김정혁이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장 동무 국제뉴스에 박철민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혁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설계도를 북극해에 묻고 전 세계에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그 기술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배신자 놈. 김정혁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민은 국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엔과 주요 국가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손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김정혁은 박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영숙과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한영숙 동무. 김정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철민은 이미 국제적으로 망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불쌍한 가족일 뿐입니다. 남편의 배신을 몰랐던 무고한 가족.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감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혁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조국보다 인류를 택했죠.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영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죠? 어디선가 안전하시죠? 한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기를, 안전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6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북한 핵과학자의 양심 선언, 북극해에 묻힌 금지된 기술,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의 작은 어촌 마을. 박철민은 바닷가 오두막 앞에 서서 아침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달 전 북극해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엔과 노르웨이 정부의 보호하에 그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박철민이 아니라 요한 베르그라는 이름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항구로 나갔습니다. 노르웨이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생선을 잡았습니다. 30해 동안 펜과 계산기를 쥐었던 손에는 이제 거친 밧줄의 감촉이 익숙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피부는 바닷바람에 그을렸습니다. 요한, 오늘 수학이 좋네. 동료 어부 올라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에 가득 담긴 대구를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 설계도 대신 생선을 다루는 삶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생선을 정리하고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구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오후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북극해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 깊은 곳에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말아야 할 과거가. 어느 날 저녁 박철민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엔에서 제공한 보안 이메일 계정이 있었습니다. 6달 동안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암호화된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제공한 복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천천히 글자들이 해독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박수진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무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는지, 왜 조국을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지키려 하셨다는 것을.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킨 평화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철민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달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아버지도 너희들을 그리워한단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너희를 생각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거라. 어머니께도 전해다오. 평생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북극해의 석양은 장엄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엔 특사가 트롬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박철민에게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북극해 해저 좌표에 대한 국제 공동관리 협정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3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그 기술은 영구 봉인되었습니다. 박 박사님, 당신이 한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사가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과학자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니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특사가 떠나고 박철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오두막 밖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북극권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인간의 욕심이란 얼마나 작은 것일까.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이었지만 그는 스웨터를 여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어부의 그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박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업적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들지 않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그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바다의 리듬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평양의 집을 보았습니다. 한영숙이 저녁을 차리고 수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소. 그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어부 요한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박철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로, 인류를 구한 자로, 혹은 그 중간 어디쯤으로.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것, 과학자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북극해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박철민은 배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 금지된 지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그는 그 상자를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천재 과학자가 30해를 바쳐 완성한 기술을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의 발전이 곧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기술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 걸까요? 박철민은 선택했습니다. 조국보다 인류를, 영광보다 책임을, 업적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이별이었고 조국을 떠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기는 때로 만들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 박철민은 이제 어부 요한으로 살아갑니다. 화려한 연구실 대신 작은 어선에서 설계도 대신 그물을 다루며 말이죠. 하지만 그는 평화롭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뻔한 무기를 막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성공과 도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철민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